김정은이 얼마 전에 아마 탱크 사진 찍은 게 아마 언론에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저 저수나무 바로 축사하겠네. Hello, my name is 김정아. Thank you very much. 네, 저는 북한 군에서 17살에 군에 입대해서 병사생활 3년을 해안 경비대라는 곳에서 바닷가 경비를 서는 병사 생활을 했어요. 그 지역이 아주 독특한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한국하고 북한이 1996년도에 함께 진행했던 경수로 건설 있잖아요. 그 지역이 경수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내가 군복무하던 지역이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군사 지형학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핵 원료인 흑연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바닷가 경비를 서는 병사 생활을 17살부터 이제 3년 딱 하고 이제 다시 그 북한에는 또 국경 해안 철도 경비만 별도로 진행되는 청국이 따로 있어요. 경비청국이라고. 그러한 경비 전술만 전공으로 배워주는 그 경비청국 산하에 있는 경비 전술만 전공으로 배워주는 군사대학을 20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열병식 훈련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열병식 훈련 6개월 하다가 하반신 마비 2번 오고 죽을 뻔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이때 공부하고 이제 한 1년 그렇게 돼서 이제 열병식 훈련 6개월 대학 공부 6개월 해서 1년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군사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다시 8.15 훈련소라는 기계화 군단이에요. 기계화 군단에서 기계화 장갑 보병이라는 여성대대의 서대장부터 부중대장까지 이제 거기에서 군복무 또 장교생활 3년 하고 그렇게 7년의 현역을 마치고 의가사 제대를 요청을 했어요. 다리 마비 또 오면서 이제 갑상선 중독증 오면서 이제 쇼크로 어쨌든 그 7년의 군복무 동안에 죽을 고비를 5번을 넘겼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이게 건강상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싶어서 제대 의가사를 신청했더니 군단이 저를 그냥 곱게 집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군단이 원하는 대로 한계 여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일을 민간인 신분에서 군에 종사했던 거죠. 그것을 사리원에서 또 다시 한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에서만 제가 10년을 종사하게 된 경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탱크의 그 종류를 잘 몰라요. 근데 오로지 안다면 이제 설해방작전에서 활용됐던 그 땅크 부대 있잖아요. 예, 그 땅크 부대를 우리는 유일하게 알고 있고 그 땅크가 나중에 와전이 돼서 장갑차, 방사포 등의 다양한 포들로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와 기동에 관련된 군사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갑 보병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갑하고 이제 기동수단의 장갑하고 방사포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또 병정이 보병이에요. 그래서 포 분야는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군사작전상에 함께 활용했던 장갑차의 탑승은 실제 해봤고 그리고 이제 방사포 부대들이나 이런 경비대에도 각 부대 초소마다 기본적인 고사총을 비롯한 이런 방사포들이 이제 곡사포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한 포들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솔직히 북한의 군사 문제는 그들이 생산을 해서 열병식에 내보이는 것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열병식에 선을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전체 북한 군에 보급된 무기는 아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M2020의 어떠한 군사 기술적인 무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 북한 군 장교로서 제가 봤을 때 M2020은 모델이다.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북한의 군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M2020이라는 군사 무기가 열병식에서만 나왔지 그거에 대한 성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그런 검증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나라예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국제사회가 다 같이 와 북한이 새로운 기술 개발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오픈된 정보가 없고 너무나도 검증된 정보가 없다.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요. 왜 이 말을 하냐.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의 불발 포탄 90년대에 생산되고 80년대에 생산된 포탄이 왜 2023년에 2022년에 2020년대에 지금에야 그 불발 포탄을 보게 됐나요? 검증할 데가 없잖아요. 그들은 검증을 못 하잖아요. 네. 그것이 북한의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이면서도 약점이에요. 그러면 북한 열병식이 내놓은 무기들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실제 이제 미사일 실험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것만큼은 군사력을 인정받아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을 그래서 하는 거지 그것을 실제 활용하는 순간 북한이란 땅덩어리가 사라진다는 걸 그들 자체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것이 정치적 무기임에도 그것이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그들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검증을 국제사회에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땅크의 문제는 솔직히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포탄의 문제도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문제가 선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북한이 모든 전체 군 부대에 다량으로 보급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나라다. 모델 하나에 전 세계가 와 북한이 새로운 기술을 내놨네요. 와 대단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K9 자주포도 타봤어요. 그 K9 자주포를 탔을 때와 우리 장갑보병 당시에 남성 부대 2대대의 장갑을 내가 기동훈련 할 때 한 번 타봤거든요. 전 그때 타봤을 때 장갑을 타봤을 때 그 느낌은 그냥 솔직히 막 토 나올 정도로 이제 너무 불안정해서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울렁증을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열차나 달리는 자동차 이런 거를 항시적으로 북한의 그 불안정한 교통 상황에서 젊은 군인들이 그 장거리를 이동할 때 필요해서 타는 거와 장갑은 다른 문제였어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이제 톱바퀴잖아요. 톱바퀴에 케이스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도로는 아주 불투명한 울퉁불퉁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네 바퀴가 달리는 그 울퉁불퉁한 도로와 톱바퀴가 달리는 울퉁불퉁한 그 도로의 느낌은 너무나도 토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K9 자주포를 실제 이제 그러한 흙도로에 진흙탕 도로에 포장이 안 된 평지가 아닌 도로를 타봤어요. 육군정책자문위원을 2016년부터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때 군부대 방문을 탔을 때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그들이 그 K9 자주포에 올려놓은 1억짜리 전자기기도 아니었고 그 안에 화려한 이제 그 외부 이제 방홍 그러한 기능 아니라 내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그 바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휘관 이제 그 군 관계자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너는 왜 바퀴가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야? 이런 거. 왜냐면 그 승차의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 승차가 주는 느낌은 그 승차를 한 군인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그 군사 활동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이었어요. 그 안정감과 그 안도감과 그 속도가 이 진흙탕 도로를 흙덩이가 있잖아요. 이만큼 이제 바퀴에 그 톱바퀴에 붙어 있는데 속도가 시속 60 이상으로 달려요. 제가 거기에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바퀴를 계속 봤거든요.
그 바퀴가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북한은요, 북한의 장갑차는요, 방사포는요, 그 톱바퀴가 한 10km 가서 바퀴가 껍데기가 벗겨지고요. 10km 가서 바퀴가 껍데기가 벗겨지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북한의 장갑과 이제 탱크들의 그 원리를 나는 알기 때문에, 북한이 저러한 무기를 내놓은 거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캐지가 않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안 좋을 것이다. 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아주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북한은 절대로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he Abrams X, the next generation of Abrams tanks, is expected to completely revolutionize. 김정은이 얼마 전에 아마 탱크 사진 찍은 게 아마 언론에 나왔을 거예요. 탱크 부대가 서울을 점령했을 때 그런 탱크의 모습을 아직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 앞에서 본인이 막 머리 내밀고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저 저수나무 바로 즉사하겠네. 근데 미군 탱크 봐요. 저 안에 운전 조종사를 사살할 수 있어요? 저거는 군사의 치명적인 전략이고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군사적 행동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탱크를 외부에서 지금 어디를 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껍데기만 봤을 때. 저거는 저 안에 타고 있는 군인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 머리를 내미는 탱크를 보여서요. 그걸 북한 지도자가 쪽팔리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게임 끝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김정은이 저런 거 탔으면 정은이 조금 발전했네 하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유치하잖아. Possible fire or explosion sources have been relocated away from the crew.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국 탱크하고 다르게 평지 포장도로가 아니라 지금 흑도로를 막 이제 저 속도로 달리잖아요. 속도는 군사에서 기동력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저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 있는 무기가 저 보니까 덩치가 이제 장난 아니게 큰데 저 덩치가 저 속도로 달리는 거는 촬영상에 저게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지금 저 정도지만 실제로 달리는 속도는 더 빠를 것 같고요. 기동력에서의 저 무기가 저 정도로 달리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저런 탱크들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탱크를 그냥 깔아뭉갤 것 같네요. 저게 중국계. 우와! 러시아 거 바람처럼 지나갔네? 러시아 거는 긴장해야겠네요. 중국은 아예 기억 안 해. 북한은 저 중국 탱크보다도 더 느릴걸요? 근데 러시아 탱크는 첫째로, 무게를 지금 줄인 것 같아요. 독일 탱커는 아까 그 둥직한 게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 놀랐다면 러시아 탱크는 무게를 줄였다는 거는 그 안에 탄약을 싣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동의 속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탄약을 실어서 빠른 기동 안에 원하는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서 그 기동 수단이 주는 군사 작전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용도로는 분명히 이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러시아 탱크와 아까 처음에 봤던 미국의 탱크 있잖아요. 그걸 그 두 개는 지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독일 탱크는 그 빠른 속도이지만 그 둥직한 그 체중의 그 탱크 안에 그만큼 탄약을 많이 실을 수가 있다는 게 아마 또 다른 장점일 거예요. 중국 탱크는 저래서 문제인 거야. 근데 북한 탱크는 저 중국 탱크보다 더 느리면 느렸지 빠르지는 않을 거다. 라는 거에는, 제가, 걸고 싶네요. 러시아는 원래 군사 기술이 발달된 나라였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는 그 군사 기술에 발달된 그 기술을
북한에게는 주지만 자기네 수준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절대로 안 주는 거죠. 네, 그러한 문제를 있고, 이제, 소련 군사 학교에서 그때 당시 6.25 전쟁 이후에도, 핵에 관련된 교육을 함께 와서 받은 거는 북한만 받은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사 기술력이 중국도 군사 기술의 정보를 어느 정도 교류는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은 따라오지 못할 딱 그 수준까지만, 거기까지만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의 자기들만의 살아남는 또 다른 이제 방법이죠. 에이, 중국이 강대국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숫자로, 수량으로 이기려고 해요. 근데 러시아는 기술로 이기려고 해요. 머리수가 장땡은 아니거든요. 기술이 중요하지. 기술이 있는데 머리수가 많다. 그때는 이제 견뎌볼 만하죠. 그러나 중국은 항상 이제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한계점이 반드시 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은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봐왔던 중국의 문제나 중국을 난 또 걸쳐서 한국으로 또 오는 과정에 또 중국을 현장을 보게 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군에서의 봐왔던, 우리가 배웠던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의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반드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근데 워낙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수량으로, 숫자로, 다량의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좀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먼저 한번 오픈해서 뭔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오픈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러시아는 수량보다도 하나를 내놔도 제대로 된 완성된 제품을 내놓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뭐 시청자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 못 잡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무작정 수량으로만, 숫자로만 무작정 배포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전문 기술화 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 이제 완성되지 않는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또 다른 이제 오픈되지 말아야 될 군사 기술이 오픈될 경우도 있고요. 차라리 러시아처럼 완성된 기술을 한 번에 이제 내놓는 것도 진짜 기술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항상 중국을 보게 되면 이제 수량으로 이제 뭔가는 이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지금까지 봐왔던 중국의 모습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